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7급 피세 모의평가 같이 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11번부터 14번 문제까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제 혈액과 관련된 제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5급 피세 기출 많이 풀어보셨죠? 풀어보시면 이제 혈액과 관련된 제재를 가지고 있는 글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언어 논리가 좀 혈액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적인 제재이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친숙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제재이지 않나 싶어요. 사람의 혈액은 적혈구 그리고 백혈구 혈소판 지금 세 가지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혈액 내에 존재하는 세포인 혈구 성분, 네모를 일단 표시를 할게요. 나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뉘는 각각의 항목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어간다면은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혈구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액상 성분인 그리고 혈장으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혈구와 혈장으로 혈액이 나뉜대요. 그리고 사람이 혈액을 구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혈액의 성분을 기준으로 삼는 ABO형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혈액은 적혈구의 표면에 붙어있는 응집원, 그래서 혈구 성분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네모로 표시를 할게요. 응집원. 그리고 혈장에 들어있는 응집소의 유무도는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짠! 이렇게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는 게 의미가 없죠. 표를 해설한 내용을 통해서 연결짓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때 A형 응집원이 여러분 지금 응집원은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혈구 성분이라고 했죠. 응집원은 혈구 성분이고요. 그래서 혈구 성분이고요. 적혈구에 붙어 있다라고 했어요. 게다가 적혈구에 붙어 있다라고 했고, 근데 응집소는 우리가 혈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응집소가 혈장에 들어있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응집원이 적혈구 표면에 붙어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세부적인 정보 같지만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세밀한 파악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응집원, 응집소가 아니라 응집원은 적혈구고 그리고 응집소는 혈장에 들어있는 거야 라는 그런 구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얘는 적혈구, 얘는 혈장이에요. 그럼 A형 응집원이 응집소 알파와 결합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B형 응집원이 그리고 응집소 베타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요 적혈구와 요 혈장, 그리고 요 적혈구와 요 혈장이 결합하는 과정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응집 반응이라는 게 일어난다. 이 반응은 혈액의 응고를 일으키는데 혈액이 응고가 되면은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방해가 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혈액이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면은 수혈도를 작성할 수가 있다.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수혈이 이제 그와 같은 어떤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요 그림을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는 우리가 선지를 확인하면서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1번 보기를 보면은 A형 응집원만은 선택적으로 제거한 A형 적혈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형 적혈구예요. 근데 얘가 없는 상태죠. 얘가 없는 상태에서 A형 적혈구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B형인 사람에게 수혈을 한대요. B형인 사람에게 이렇게 수혈을 하면은 지금 이 응집소 알파와 A형의 응집원이 결합을 해야지만 우리가 뭐가 발생을 합니까? 응집 반응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A형 응집원을 제거했다라고 하니까는 1번 선지에 나타나고 있는 요 내용에서 A형 응집원만은 선택적으로 제거한 A형 적혈구를 B형인 사람에게 수혈해도 응집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쉽게 나왔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은 바로 1번이 정답이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2번 선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B형 응집원만은 선택적으로 제거한 AB형 적혈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B형 적혈구인데 지금 뭐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B형 응집원은 얘를 없앤 상태예요. B형 응집원을 없앤 상태면은 지금 A형 응집원만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A형인 사람에게 수혈을 한대요. A형인 사람에게 수혈을 하면은 지금 A형 응집원과 지금 응집소 베타가 만난 거예요. 그럼 A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죠. 지금 A형 응집원과 응집소 베타가 만나면은 얘와 얘가 만났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응집소 베타와 그렇죠? B형 응집원이 만났을 때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게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2번 선지도 알맞지 않아요.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3번 선지 한번 볼게요. 응집소 베타를 선택적으로 제거한 O형 혈장을 A형인 사람에게 수혈해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응집소 베타를 선택적으로 제거했대요. 여기서
이런 지금 선택적으로 제거한 상태면은 지금 응집소 알파만 남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A형인 사람에게 이렇게 지금 A형인 사람에게 수혈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 A형 응집원과 지금 뭐가 만난 거예요? A형 응집원과 지금 응집소 알파가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A형 응집원이 지금 응집소 알파와 만났기 때문에 지금 반응이 일어나죠.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A형 응집원은 응집소 알파와 만났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베타를 제거했기 때문에 응집소 알파만 남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3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그리고 4번 선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AB형인 사람은 어떤 혈액을 수혈받아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AB형인 사람은 지금 A형 응집원도 갖추고 있고 B형 응집원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형 응집소를 지금 A형을 수혈받으면은 응집소 베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만나서 지금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형과 만나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O형과 만나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죠. 여기 지금 O형과 같은 경우는 응집소 알파, 베타 둘 다 있기 때문에 그쵸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AB형인 사람은 어떤 혈액을 수혈받아도 다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선지, 5번 선지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4번 선지는 어떤 혈액을 수혈받아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5번 선지는 어떤 적혈구를 수혈받아도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O형인 사람은 지금 어떤 적혈구를 수혈받아도 지금 적혈구 응집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응집소 알파도 있고 지금 베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적혈구를 수혈받아도 다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5번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응집 반응이 일어나므로 정답은 여러분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 4, 5번을 모두 이제 우리가 표와 함께 확인을 했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2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2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가해야 할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알맞고 올바른 논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전제가 잘 깔려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사실 11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접근이 되죠. 해설을 통해서 들으면. 근데 우리가 약간 시간에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뭐 혈액에 대한 어떤 구분 그리고 또 너무 중요했던 건 응집원과 응집소가 이제 적혈구 혈장으로 같이 묶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졌을 만한 문제인데 사실 12번은 어렵지 않게 좀 빠른 속도로 좀 푸는 게 관건이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에서는 교육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대요. 교육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하고 있구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그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 첫 번째, 공정한 기회 균등과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의 수월성. 그러면은 기회 균등 그리고 교육의 수월성 함께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신뢰할 수 있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어야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하며 재정적으로도 충족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네 번째는 가계의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쫙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설문조사를 했는데 300명, 그리고 400명, 600명, 그리고 700명. 그럼 가장 많은 수가 답을 한 게 바로 고교 평준화 강화였네요. 그래서 고교 평준화 강화를 이제 두 번째 조건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교 평준화 강화가 이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론된 방안들 가운데 기존의 교육재정만으로 실행될 수 없는 것은 얘는 대학교 평준화 도입 방안이래요. 나머지는 그럼 무엇이다? 나머지는 모두 재정적으로 충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입정세 확대 그리고 수시 축소 방안은 그죠? 가계 교육 부담 감소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방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은 공정한 기회 균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임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정부는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정한 기회 균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임이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번 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1번에 1, 그렇죠. 1-1을 지금 충족하고 있습니다. 1-1을 충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어떤 수의 선호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700명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어야 한다라는 그렇죠.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될 수 없는 것은 얘뿐이래요. 그러면은 재정적으로도 나머지는 충족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괜찮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충족을 하고 있어요. 3번도.
그리고 가계 교육 부담을 감소시키지 못하지만 다른 방안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도 가계 교육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 그리고 2번, 3번, 4번을 충족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바로 1-2에 대한 어떤 확보입니다. 1-2에 대한 확보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교육의 수월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이제 이것이 타당한 어떤 결과로 도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다는 이미 충족되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맞아, 이거죠. 1-2번에 해당을 했던 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하시는 방안이어야지만 따라서와 같은 그 결론이 안전한 그런 논증의 과정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일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의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이미 글 안에서 확보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것도 이미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더 필요한 전제적 조건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방안은 공정한 기회 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없는 방안이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따라서와 같은 이 기억이 충족되기 위해서 꼭 채워져야 되는 전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전제가 확보가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2차적인 결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전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따라서 이렇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당위성 명제로 박아두었잖아요.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가 바로 전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이것이 확보되기 위한 전제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13번, 14번 문제는요, 여러분 두 문제가 연달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이제 제재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 문제도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떠셨나요?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어떤 용어들에 대한 그런 구분 그리고 어떤 개념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열의만 앞서가지고 막 읽어내시기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었고요. 정말 차근차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글이 이렇게 길 때 중간 정도까지 읽었을 때 대충 읽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잘 읽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글을 이어나가면서 내가 읽은 중에 그래도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틀릴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면서 좀 정확하게 읽어내시는 게 이제 독해의 힘이고 이런 것은 이제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습을 좀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좀 해내셔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개정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일명 52시간 근무제에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훅 날려버리시고요. 하지만이 중요하죠. 하지만 개정근로기준법에는 일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규정하는 조문이 이렇게 뭔가 명시적으로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추가가 된 건 아니다. 다만이 중요하죠. 다만이라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뭔가 추가가 되거나 뭔가 유의해야 되거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일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는 조문이 추가된 것은 아니지만은 일주의 개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을 뿐인데 이게 확보가 됐다라는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그럼 이 문장이 말하는 바는 상식처럼 보이는데 이를 추가해서 기존에는 확보가 되지 않았던 그런 52시간 근무제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질문은 너무너무 항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화제이자 중심 대상이자 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어떤 논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를 생각해보자. 지금 이렇게 생소한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개념을 좀 잘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이 글을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개념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사례가 나왔잖아요. 이 사례의 성격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그냥 앞에 충분하게 내용을 주고서 그것을 약간 보완하고 덧붙이고 혹시 몰라 던져주는 사례.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례를 통해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질문만 던졌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앞에서 말했던 내용에 대한 부연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례를 통해서 던졌던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사실 지금 기존 근로기준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도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1일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요. 그리고 연장근로는 일주에 그쵸 12시간까지 허용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제 합산을 하면은 52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뭐가 새롭다고 그렇게 요즘 들어서 그냥 일주일에 52시간 근로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어지겠죠. 아니 기존 근로시간에도 52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럼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뭐가 달라졌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거고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보게 되는 단어가 바로 휴일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나 왜 기존 근로에서는 52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겠죠.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예측해가면서 읽는 것도 중요한 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었대요. Why? 왜 68시간이나 된 거야? 라고 이제 궁금증을 안고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겠죠. 이는 휴일 근로, 지금 소정 근로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여기서 휴일 근로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휴일 근로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 근로는 소정 근로도 아니고 연장 근로도 아닌 것으로 나타난대요. 여러분 연장 근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소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이에요. 그리고 연장 근로 시간이 그죠 12시간이에요. 그런데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여기에 또 뭐를 더할 수가 있냐면은 휴일 근로 시간을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휴일. 그래서 휴일 근로를 더하면은 52시간 그쵸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52시간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52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확보가 된 건 아니고 그 이상 근로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소정근로 40시간 그리고 연장근로 12시간을 시키고 나서 추가로 휴일근로라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시키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휴일이에요.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근로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에요. 비슷한 것 같아서 여러분 1차적으로 읽으실 때는 얘랑 그냥 똑같은 말로 그냥 염두에 두지 않고 읽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일과 휴무일이 왜 다르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다음 문장을 보시는 분들과 그냥 뭐 휴일, 휴무일 이렇게 똑같은 개념이구나. 대충 읽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이 하나도 더 안 나셨겠죠. 그냥 넘기셨을 것 같아요. 일요일은 휴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었어요. 그럼 근로 의무가 없는이라는 수식해주는 말을 통해서 휴무일은 근로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에 반하는 상반된 개념으로 나온 휴일은 근로해도 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더 근로를 시키고 싶던 기업들은 요 근로 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라는 특별 규정을 두는 일종의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휴일 근로를 추가로 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 근로시간이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휴일이 되면은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기존 판례 입장이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확하게 읽으신 분들은 그 뒤에 이제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개정 근로기준법과 달리 왜 기존 판례는 그런 개정 근로기준법과 다른 측면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게 사실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일주일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이제 요거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52시간 이상 일을 해도 상관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소정 근로가 있고요. 그리고
연장 근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일 근로가 따로 존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휴일 근로는 우리가 연장 근로와 이제 다른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장 근로를 소정 근로의 연장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휴일 근로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최대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일주를 5일에 입각해서 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죠?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7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기존에서는 지금 5일으로만 한정하는 것에서 이제 그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즉 일주 중 소정근로일을 이렇게 5일에 입각하다 보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보았기에 그 기간에 하는 근로만이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 시간의 한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52시간 이상 휴일 근로를 포함해서 더 해도 이제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입장이 다르더라도 연장 근로가 아닌 한 1일의 근로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52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일이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를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결과 휴일 근로로 가능한 시간은 16시간이 되며 그래서 일주에 68시간이 최대 근로 시간이 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박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장 근로를 소정 근로의 연장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휴일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휴일과는 상관없는의 맥락이 지금 이렇게 내 말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가 아니라고 보았을까? 우리가 얘를 주관식으로 답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고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렇죠? 왜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로 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연장 근로를 휴일 근로가 아닌 소정 근로의 연장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럴듯한 선지를 지금 넣어봤을 때 답이 완전하게 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사실 2, 3, 4, 5번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전혀 지금 답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토요일에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존의 어떤 판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판례를 보고 있는데 여기 연장 근로를 소정 근로의 연장으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기존 판례는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로 보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지 2번에 대한 답 그리고 3, 4, 5번에 대한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담아두었지만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완전한 답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바로 1번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그리고 14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위글의 내용을 바르게 적용한 사람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바로 누구인가라고 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주 중 3일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한 사람일 경우에 우리가 총 근로시간은 그죠 45시간이죠. 그래서 쉬운 2시간보다 적으니 법에 어긋나지 않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소정 근로시간은 우리가 반드시 1일 8시간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1일의 최대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 근로시간으로 해도 일주일에 1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씩 3일을 일한 것은 법에 어긋나죠. 만약에 하루에 15시간씩을 일한 거라면 이제 연장 근로 시간이 이제 15에서 우리가 8을 빼면은 지금 7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장 근로가 이제 일주일에 12시간씩만 허용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틀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한 사람의 경우 금요일에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이야 라고 이제 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을 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연장 근로 시간이 하루에 2시간씩 해서 8시간인 거잖아요. 8시간. 그리고 금요일에 허용되는 최대 근로 시간은 12시간이야. 8시간은 뭐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시간이잖아요. 40시간이고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8시간 일을 했다고 치고 그리고 연장 근로 4시간 사실 가능하잖아요. 그럼 12시간이고 그리고 40 그리고 12시간 더하면 52시간이기 때문에 얘는 괜찮네요. 그래서 바르게 적용한 사람이 일단 을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요일 12시간을 일했으면 12시간 전부가 휴일 근로 시간이지 그리고 연장 근로 시간이 아니야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줄이죠. 끝에서 세 번째 줄에 휴일에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를 시킬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최대 8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끝에서 세 번째 줄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일요일에 12시간을 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르게 적용한 사람은 바로 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까지 여러분 해결을 해보셨고요. 이제 15번 문제부터는 이제 논리 문제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